자, 2023년 2차 경찰 필기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야, 여러분들 합격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건 정말 베리 콩글레츄레이션스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노력의 결실이 맺어지는 순간입니다. 물론 필기 시험 열심히 공부하였지만 잘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제가 10년간 경찰 공무원을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금의 마음 상태, 또 어떤 심리적 상태인지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인사드립니다. 면접 캠프 프라임에서 담당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태신 강사입니다. 자, 이번엔 또 특별하게도 체력학원 배터리와, 자, 이름 좋죠? 배터리와 프라임의, 또 프라임과 배터리의 만남이 드디어 이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설명회 끝자락에는 제가 또 재미있는 이벤트가 하나 있어요. 저희 프라임 면접 캠프는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다른 회사 혹은 다른 조직들과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노량진에서 이러한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자,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특별히 마련되어 있으니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면접 캠프를 담당하고 있는 오태신 강사입니다. 자, 제가 공식적으로 면접 캠프를 담당하게 된 게 이번이 두 번째. 그런데 이번에 이제 설명회 자료를 다시 한번 이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이제 서서 영상을 준비하였는데요. 1차 때와 좀 다른 점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사실 2010년대 중반부터요, 한국사 강의를 담당하면서 면접도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진행했던 면접은 어떤 특별하게 면접 캠프를 단독으로 열어서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조금 면접 캠프를 등록하기 어려운 학생분들, 또 혹은 공부를 많이 하였으나 오랫동안 필기 불합격을 하다가 겨우겨우 합격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따로 특별히 준비했던 여러분들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무료로 강의를 진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성적은 매우 좋았어요. 그래서 딱 한정적인 규모 30분 정도만 딱 모으셔서 그 30분 정도를 무조건 합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 그 결과는 27명을 합격시키는 일들을 계속해서 배출해내고 있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면접 캠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후보생들, 이제 필기 합격을 하고 체력 시험을 어느 정도 잘 보신 이후, 그리고 면접을 대비하신 분들을 위해서 전력으로 제가 면접 캠프를 담당했었고 해서 결과는 매우 좋았더랬습니다. 물론 100%를 목표로 하였는데 100%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30분 중에 27분들을 합격시키는 걸 수년간 반복해 왔었고, 올해 상반기부터 2023년 1차 때부터는 노량진 프라임 경찰 학원에서 저와 함께 이렇게 협업, 또 이렇게 제가 여기서 또 여러분들을 위한 면접 캠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프라임에서 맞이하는 면접 캠프 두 번째 캠프입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만 여러분들 뵙는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매우 아쉽고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필기 합격을 시켜야만 한다는 어떤 부담보다는 지금 필기 합격하고 난 다음에 면접을 대비하는 상황이니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에요. 이게 더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은 필기 합격을 하고 난 다음까지는 그냥 나는 필기까지가 내 어떤 임무였어, 그 다음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최종 관문을 책임지는 어떤 리더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 부담감이 너무 크더라고요. 이게 그냥 단지 필기 합격을 시킬 때만큼의 부담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스트레스가 정말 컸습니다. 그래서 이 면접 캠프를 진행함에 있어 여러분들, 제가 약속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여러분들의 최종 관문을 합격해 드리게 하기 위한 어떤 면접에 있어서의 모든 어떤 최신 면접의 특징 트렌드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최적화시켜 드리겠다. 그래서 이른바 코디 면접을 약속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제 필기 합격자 발표가 났기 때문에 필기 시험 이후에 어떤 플랜이 궁금하실 것으로 분명히 여겨집니다. 경찰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을 통과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필기시험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필기만 합격하면 정말 다 될 것처럼 여겨지고는 하죠. 여러분들이 아니라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모든 여러분들 선배들이 다 그러했어요. 난 필기만 합격하면 어떻게든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터인데 상황은 그러지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 필기 합격 이후에 훨씬 힘들었다. 이 여러분들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술회의 소감입니다. 그래서 필기 합격 이후에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왜냐하면 필기 시험 준비할 때는 이거 몰라도 되겠지 예를 들어 형법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가운데는 횡령, 배임, 이건 그냥 포기하고 말지 그래서 그냥 포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 정도는 틀릴 수 있으니까 포기하는 파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필기시험 이후에는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잘못 삐끗, 띠끗, 삐걱, 끝장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 내가 신원 진술서를 쓴다던가 뭔가 이렇게 제출해야 할 서류 혹은 신체적인 특징, 여기에서 혹시 이거 하나 때문에 혹시 탈락하는 거 아니야? 돌다리도 두드려 본다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면접을 임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신체 검사와 서류 작성입니다. 저는 이 신체 검사 부분부터를 여러분들이 매우 신경 써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체 검사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몸이 너무 좋고 턱걸이 엄청 열심히 잘하시고 막 수십 개씩 하는 다 그래요. 거의 남학생들인 경우에 또 푸시업, 시트업, 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간 수치, 갑자기 근육이 녹아내리는 병, 너무 운동을 많이 하는 거죠. 또 무슨 피 혈액에 있어서의 수치가 뭐가 안 좋다, 콜레스테롤,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에서 분명히 뭔가가 나올까 하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체 검사를 할 때에도 정말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서류 작성, 신원진술서죠. 나에 대한 소개에서 내가 혹시 학생기록부 같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혹시 내가 기소유예, 혹은 집행유예, 혹은 전과, 벌금형 이런 게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혹은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의 내가 혹시 있을 수 있는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과거에 내가 했던 행동들 기억 못하는데 혹시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학교는 어디까지 써야 되는가? 전공은 뭘 써야 되는가? 학교 중퇴했는데 이 중퇴한 것도 쓰면 혹시 불이익이 받지 않을까? 하여튼 5만 가지 상상이 막 다 들어요. 내가 어떤 스텝을 정확하게 밟아서 학교까지, 대학교까지 딱 마무리 졸업을 하고 학점도 좋고 평판도 좋고 동아리 리더도 하고 근데 혹시 이런 부분 때문에, 혹은 부모님 이혼 때문에, 혹은 친척분들 가운데 전과자가 있어서, 혹은 간혹가다 월북자가 있어서 수배범이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혹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서류 작성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또 세 번째, 최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적성검사입니다. 이 적성검사는 인적성이라 알려져 있는데, 이 적성검사는 말 그대로 공무원으로 어울리는 캐릭터인가 아닌가, 이게 MBTI랑은 좀 달라요. MBTI는 사실 여러분들이 OX가 아니지 않습니까? 옳은 인간, 틀린 인간,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공무원 관련돼서는 이 적성검사가 공직 에 어울리는 인물인가 아닌가를 중점적으로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시험인 셈이지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적성 검사는 그냥 내 적성이 이렇게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성 검사도 공무원으로서 어울리는 분인지 아닌지를 보고, 이게 일정 정도 점수가 되지 않으면 이것도 재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이 인적성 검사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도 시험 같은 거예요. 다음 네 번째, 이게 점점 갈수록 태산인데, 사전조사서가 몇 번째예요? 사전조사서 네 번째죠. 그죠? 그래서 바로 이 사전조사서가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인데, 이 사전조사서는 특정 날일 겁니다. 예를 들어 서류 제출일 날 혹은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한 지정한 날을 정해서 각 청 혹은 지방청마다 정해서 사전조사서를
쓰게 하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지난번 사전조사서의 그 기출 문제들을 보면 이것도 문제들인데 논술이에요. 그래서 이 논술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건가? 지난번에 나왔던 문제들 가운데에는 조직과에 있어서의 갈등을 겪었던 사람과의 어떤 일화를 한번 써보고 내가 그 갈등을 어떻게 극복했는가에 대한 얘기를 써보라라는 것이 서울청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전조사서는 많은 분들이 마치 논술시험 같은 생각이 드셔가지고 이거 혹시 점수에 들어가나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과연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궁금하시죠? 이런 걸 이게 설명회에서 원래는 다 공개를 안 하는데 그냥 제가 오늘 공개를 해드리면 이거는 점수에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사전이니까 면접을 하기 전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 면접을 하는 순간부터가 채점에 들어가는 것이기에 사전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면 요거는 점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사라고 할 때의 사자는 일사자인데 이 일이라고 하는 건 결국 면접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 행위 이전에 뭔가 한번 조사해 본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면접을 하기 위한 그 사람에게만 특별히 물어보고 싶은 그런 문제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기 위한 일종의 자료이기 때문에 이 사전조사서 자체에는 성적이 들어가지는 분명히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전조사서를 잘 못 쓰면 면접관이 일단은 좋은 인상을 갖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사전조사서를 한 바닥을 쓰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경험에 비춰보면 사전조사서를 제대로 완성하지 못한 분들이 그 나중에 면접을 준비할 때 엄청난 부담을 갖고 면접을 준비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계속 질문하는 게 사전조사서를 다 못 썼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들. 그러니까 이 사전조사서는 점수화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를 토대로 점수를 매기기 위한 말 그대로 관련 첨부 자료가 될 것이다. 그럼 뭐든지 이 사전조사 역시 잘 써야 됐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이 사전조사서를 제대로 잘 못 써가지고서 합격한 경우가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전조사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쓸 필요가 있고 이 사전조사서 역시 중요한 특강을 형태로 제가 쓰는 방식을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좀 제발 좀 잘 따라와 주기를 바랍니다. 이 사전조사서 특강이 이제 논술 특강이랑 비슷해가지고 여러 개의 주제를 줄 거예요. 막 수십 개의 자료들을 이렇게 질문들을 할 텐데 그 질문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첨삭을 해드리는 시간도 있을 테니까 분명히 사전조사서에 대해서는 여러분 특강을 반드시 들으시고 실제로 이 사전조사 특강을 할 때 여러분 찾아오셔서 그 글을 쓰고 저한테 좀 피드백을 받는 그런 플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체력 시험. 자,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라와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체력 시험이 있다. 물론 최선을 다하겠죠. 바로 우리 배터리에서 이 체력 시험을 책임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벌써 이름이 배터리 완충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배터리, 그다음에 배터리가 말 그대로 이렇게 충전기. 그래서 여러분들을 완충시켜 드릴 거다. 어떤 잭이든 안 맞는 잭 없어 그냥 안 맞는 잭 없어 그냥 세 개 다 달려 있어 그냥 다 꽂아 드릴 테니까 배터리를 믿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완충 100%. 그리고 마지막 면접.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필기시험 합격 이후에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 5가지 플랜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하나하나 이제 준비를 반드시 잘 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신체 검사부터 들어갈게요. 일반 의원급 가지 마십시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반 의원급 여기 노량진에 있는 동네에 가지 마시고 종합병원급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일반 의원급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종합병원급 이 서울 근교에 있는 동작구 근처에 살고 계신다면은 보라매 병원 이게 말을 해도 되나? 보라매 병원이라고 있죠. 그래서 그 옛날에 보람이 몽골 시대 때 매를 의미하는데 어떤 매를 의미하는 병원이 있단 말이에요. 해동청 그 병원을 가시길 바랍니다. 서울에 있는 되게 큰 병원이죠. 서울 되게 큰 병원 보람의 보건역 근처에 거기 가셔서 그 신체 검사를 여러분들이 잘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밀봉을 할 거예요. 본인의 신체 검사 결과지를 인까지 딱 찍어가지고 밀봉을 할 텐데 절대 열어보시면 안 됩니다. 궁금하시다고 열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주의를 줄 거예요. 두 번째, 신체 검사 전까지는 격렬한 운동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운동 좋아하는 친구들 되게 많으시죠? 경찰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 가운데 운동 싫어하는 친구들 없어요? 유단자 많죠?
그리고 뭐 프로 선수 전까지 갔던 분들까지 많아요. 근데 격렬한 운동 많이 하실 텐데 격렬한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간 수치가 높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 수치가 높게 나오면 재검을 받아야 되는 아주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찜찜하잖아요. 만약에 간 수치가 높게 나왔다, 그럼 재검 받으면 되긴 되는데 그래도 신경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가만히 지내십시오. 그냥 걸어다니는 정도, 그리고 가벼운 어떤 그 러닝 정도여야지 본인들이 평상시에 난 이렇게 운동 안 하면 직성이 풀리지 않아요. 그냥 화끈하게 해야죠. 우와 이런 친구들은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절대 그러지 말고 신체 검사 전에는 격렬한 운동을 하지 마시기를 바란다. 또 세 번째, 신체 내부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이제 외부적인 부분에 표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면접 질문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경찰관이 문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은요, 우리나라 공무원 사회에서도 가장 보수적 집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요즘엔 크게 신경 안 쓴다라고 말은 하지만 속내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간부급들 이상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여기 계신 합격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아버지 혹은 어머니 혹은 친척분들 가운데에서 경찰 간부라든지 경찰관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100이면 100 물어보십시오. 문신 하면 어떻게 생각해 아빠? 문신 어떻게 생각해 삼촌? 고모 어떻게 생각해 누나? 별로 안 좋아해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신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몸에 뭐 학창 시절에 어떤 용기도 있을 수 있고 뭐 우정의 상징일 수도 있고 사랑의 상징일 수도 있는데 그런 문신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그걸 반드시 그 상담을 바랍니다. 저희 프라임 학원에 꼭 연락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문신을 어떤 문신인지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시면 좀 민감한 부분 분명히 개인 정보는 보장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저희가 자체 검증하는 게 아니고 청에 직접 여쭤볼 겁니다. 교육계, 인사계 등에 물어봐서 이게 이 정도면 어떨까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조언을 구해서 여러분들께 그 확답을 드릴 터이니까 또 문신 소명위원회 같은 게 개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신 소명위원회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소명을 하러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신 소명위원회라는 것을 거치고 거기서 아무 문제 없다, 적격 뭐 이런 판정을 받으셔야만 하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문신이 없었으면 하는데 만약에 있으시면 이게 어떤 부위냐? 제가 지금까지 봤던 문신들 가운데는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문신이 이렇게 옛날에 그 스머프 가운데 건강이 스머프 이렇게 뭐 여기 이렇게 빵 해서 뭐 하트 뭐 화살 이렇게 날아가는 거 혹은 반지 있죠. 이렇게 애인이랑 사귀면서 반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반지 모양으로 문신하신 분도 봤고 또 팔뚝 이런 데 많이 계시죠? 또 이렇게 허벅지나 종아리 이런 데 혹은 어깨 이런 부분들의 문신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지우셔야 됩니다. 이게 좀 힘든 과정인데 지우시고 만약에 지우기가 어렵고 흔적이 만약 남아있다면 이건 반드시 소명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본인 개봉 금지라는 거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체 검사 전 주의, 술 마시면 안 된다, 흡연도 웬만하면 당분간은 끊어라, 그리고 격렬한 운동 금지, 문신이 있으면 반드시 저희한테 문의를 바랍니다. 자, 서류 제출입니다. 신원조사 관련 서류예요. 여러분들 경찰 공무원 아무나 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 공안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직책입니다. 그런데 신원이 불분명한 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무슨 무간도 뭐 엑스맨 이런 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경찰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빡센 신원 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의 서류가 나올 수가 있어요. 나도 까먹었는데 이런 게 있었어 하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기 위해 상당히 폭 넓고 깊게 여러분들에 대한 신원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본 증명서가 일단 기본인데요. 말 그대로 상세한 기본 증명서를 써야 돼요. 그래서 경찰 민원 포털에 들어가시면 관련 서류를 다운 받으실 수 있고요. 가족관계 증명서도 상세를 뽑아 주셔야 됩니다. 주민센터 혹은 인터넷 발급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고요. 신용정보서 역시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 신용정보서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 그
기구가 있어요. 신용정보서 제출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어떤 사이트가 하나 뜰 텐데 거기 들어가면 본인의 신용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빚이 얼마 있는지를 또 쓰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이제 채무가 얼마냐.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기준이 약 5천만 원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5천만 원 정도 이상의 채무가 있다. 그러면은 요거는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인데 요것도 좀 소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너 나이 어린 것 같은데 왜 5천만 원이 빚을 갖고 있니? 그럼 대부분은 누구냐면은 뭐냐면은 학자금 대출이 한 1, 2천만 원 차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학자금 대출 혹은 또 전세 보증 대출 혹은 부모님의 사업 자금을 내 이름으로 이렇게 받아서 대출해 드린 경우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월세 보증금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그밖에 뭐 자동차 할부금도 여기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에 있어서의 공직 가치 가운데 중요한 것이 청렴성인데 청렴성이라는 거는 결국 도민이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뭔가 채무 관계가 조금 복잡하거나 좀 빚이 과도하게 좀 있는 편이다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채무 관계도 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있어서의 신용정보서를 제출을 하게 해서 어느 정도의 채무가 있는지 또 신용점수가 몇 점인지에 대한 내용도 보는 겁니다. 그만큼 경찰 공무원이 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이 바로 관련 서식들이에요. 그래서 실원 진술서를 보면은 성명, 한글 이렇게 쓰게 돼 있죠. 요거는 컴퓨터로 치셔도 돼요. 컴퓨터로 치셔도 되고 자필로 쓰셔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이 컴퓨터로 직접 치셔가지고 내는 것이 좀 깔끔해 보이겠죠. 그래서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사진은 여기다 이제 캡처받은 걸 붙여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그냥 사진을 본인이 증명사진 발급받아서 붙여도 되고요. 등록기준지는 옛날로 치면 본관이 되겠죠. 그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 초본 등본 떼면은 등록기준지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지 그리고 실거주지. 자, 이 부분을 제가 좀 강조드리는데 이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거를 좀 경찰관들이 보는 편이에요. 사전조사서까지 쓰고요. 경찰청에서요. 정보과 형사분들이 전화를 하실 거예요. 수험번호 순서에 따라서 전화를 하실 텐데 그때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주민등록지와 지금 살고 있는 실거주지가 다른 이유가 뭐냐를 물어봅니다. 진짜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는데 대부분은 면접 준비를 하기 위해 노량진에 방을 구해서 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록기준지, 실거주지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반드시 정보과 형사분들이 물어본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직장이 만약에 있으셨다면 직장명을 쓰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쓰시면 되고 만약에 없으셨다면 안 쓰셔도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직장명은 아르바이트, 단기 알바직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굳이 그것을 쓰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정식 직장에서 다니신 경우 정도 보시면 됩니다. 왜 그 일반적으로 우리 대학생분들이 혹은 학생분들이 하시는 알바들이 있죠. 그런 거는 안 쓰셔도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쓰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부모, 배우자, 자녀 뭐 이걸 다 쓰실 필요가 있죠. 결혼을 하셨다면 배우자, 또 배우자의 부모까지 쓰실 필요가 있겠죠. 장인, 장모님 혹은 시어머니, 아버지 쓰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국적은 대부분 대한민국이시죠. 그런데 만약 복수국적자가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복수국적자면 이중국적이에요. 그래서 이중국적인 경우에는 복수국적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또 배우자, 자녀 이렇게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면 외국 국적이라고 하는 걸 쓰시면 되고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준비 중이시다 이러면은 복수 국적 요거 두 가지를 쓰셔도 됩니다. 자녀분들 국적 쓰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내가 복수 국적이나 외국 국적을 갖고 있다면은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쓰시면 되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재산 있죠. 그래서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을 합쳐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셨다면 내 아내 혹은 남편까지 합쳐서 재산이 얼마 있는지 또 부동산은 얼마 있는지 부동산 가치는 얼마 있는지 혹은 채무는 얼마 있는지를 반드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용정보서와 일치하는지를 보고 올 테니까 신용정보서와 이 신원지수서에 있어서의 재산 부분을 정확하게 일치시킬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미혼 자녀가 있으시다면 근데 뭐 미혼 자녀는 제 경험상 거의 없으셨어요. 거의 없으셔서 아마 거의 해당 사항이 없으실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 있으시다면 체크하시면 됩니다. 정당 사회단체 활동이 있었느냐? 중요하죠. 왜?
공무원은 정치 중립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에 가입한 경험이 있으셨는지를 이제 볼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정당 사회단체 활동을 이제 있음 없음 이렇게 쓰는데 대부분 없음이라고 체크하시면 돼요. 없음. 만약에 내가 정당 가입을 해서 활동한 적이 있다, 혹은 어떤 사회단체에서 활동한 적이 있다. 요즘 뭐 정치적으로 좀 이슈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어떤 그 일종의 선입견을 갖고서 후보자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당 가입돼 있으시다면 반드시 탈퇴하시기 바랍니다. 탈당을 하셔야 됩니다. 탈당을 하시고 탈당을 반드시 했다. 그 증거가 필요해요. 알겠죠? 그런 증거가 분명히 있으시다면 증거가 필요하고 없다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없다, 없음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 병역 요거는 이제 병인지 이제 간부인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병과 최종 계급 군종 쓰셔야겠죠. 해군, 육군, 공군, 해병대 뭐 이런 걸 쓰시면 되고,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 있죠? 그런 거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병과가 뭐였고 최종 계급 뭐였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만약에 미필이라면 왜 미필인지 이런 사유를 쓰시면 되겠고요. 학력은 고등학교와 대학교까지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나 죄송해요. 국민학교 나이 들켰어. 초등학교, 그래서 중학교, 초등학교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 정도까지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과가 뭐였는지, 뭐 학위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 정도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게 중요하진 않고, 많은 분들이 본인들이 학생 신분이다 보니까 내가 학생으로서 무슨 학과를 다녔는지를 면접관들이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다. 뭐 경찰 되겠다고 하신 분들이 뭐 경찰 행정학과를 꼭 나온다던가 뭐 법학과를 나온다던가 뭐 행정학과를 나와야만 경찰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졸업만 하더라도 경찰 바로 그냥 임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선 전혀 부담을 갖지 마시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뭐고 대학교에선 전공학과가 뭐였고 학위는 없음, 뭐 중퇴면 중퇴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뭐 휴학이면 휴학 이렇게 마무리를 할 겁니다. 또 이거는 이제 경력 겸직 사항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회사에서 뭐 근무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직장에 있었다면 직장을 쓰시라고 했고 직장이 없으면 안 쓰셔도 되는데 만약에 과거의 직장을 어떤 직장을 다녔는지에 대한 내용을 쓰시되, 다시 한번 유의 말씀을 드리면 알바나 단기 계약직은 안 쓰셔도 전혀 문제없다. 아니면 쓰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부분도 면접을 할 때 있어서 사전조사의 하나의 개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다가 왜 그만두었는지를 항상 물어보거든요. 면접의 단골 질문 중에 하나라는 거. 또 해외 거주 이력이 있다면 유학을 한 경우만 쓰시면 됩니다. 유학 내지 왜 그거 있죠? 뭐 배낭여행을 갔다던가 친구들이랑 어디 뭐 여행 갔는데요, 이런 건 안 쓰셔도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해외 거주 이력이라는 것은 적어도 수개월 이상, 뭐 예를 들어 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그래서 6개월 이상 정도가 됐을 경우에는 이 해외 거주 이력을 쓰면 되는 것이고, 뭐 그냥 단순 관광차, 무슨 여행차 갔다 뭐 이런 거는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학교를 다녔다, 그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를 뭐 고등학교 때 어디 국제학교를 다녔다, 뭐 부님이 주재원으로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다녔다, 혹은 나는 대학을 미국이나 뭐 기타 해외에서 대학을 나왔다, 그런 건 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 거주 친족이요, 탈북자분들이 좀 많이 계시죠 요즘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본인이 탈북자라면 북한 거주 친족을 쓰시면 되는데 대부분 거의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계시다면 내가 탈북을 했는데 북한에 내 형제 자매나 부모가 있다, 그러면 그걸 쓰시면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런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이게 문제 없다라고 해서 본인의 서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정보 이력과 관련되어 있는 건 모두 동의함을 하셔야지, 이거를 동의하지 않음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동의함이라고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도 반드시 동의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필 서명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신원 진술서의 내용이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사전조사서와 적성검사 내용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전조사서는 적성검사 날에 보기도 하고 면접날 작성하는 지역도 있는데 대부분은 최근에는 적성검사일에 작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분석 결과표는 면접관에게 넘어갑니다. 그 면접관이 넘어갈 때 점수가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안 되죠. 점수는 전혀 되지 않으니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다만 면접관은 면접 후보자가 직접 작성을 한 사전조사서의 내용을 토대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에 꼬리에 꼬리를 물으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계시니까 이런 그 사전조사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완결을 지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적성 검사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인적성 검사거든요. 인적성 검사도 제가 한번 특강을 할 생각인데요. 인적성 검사 당시에는 이제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일관성 있게 진술을 하는가를 본단 말이에요. 비슷한 유형의 질문들을 많이 이제 한단 말이죠. 이게 MBTI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다른 느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좀 어렵습니다. 인적성 검사도.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상황을 많이 줍니다. 뭐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이런 식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뭐 출근하는데 뭐 비번인 상황에서 뭐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목격하였는데 이에 개입하겠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죠. 혹은 부정 행위를 목격하였을 때, 혹은 부정 청탁을 본인이 받았을 때, 하여튼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매우 그렇다부터 매우 그렇지 않다까지 5개 중에 하나를 체크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다 점수화돼 있어요. 그래서 1점부터 5점까지 이런 식으로 점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수가 몇 점인지를 가지고서 공직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중요 근거로 또 보기도 하기 때문에 인적성 검사는 잘 보셔야 된다. 그리고 통제를 잘 따라야 한다는 건 당연한 얘기겠죠. 왜냐하면요, 사전조사서에 임하실 때나 인적성 검사 하실 때든지 할 때는 모두 들어와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과 상관이 없는 그런 어떤 직원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선배들이세요. 그래서 사실상 이미 면접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괜히 거기 가서 나는 면접 당일날만 잘 보면 되지, 뭐 사전조사서 볼 때 꼭 잘 할 필요가 있나, 뭐 인적성 검사할 때는 꼭 잘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아직까지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장소에 가셔가지고 팔짱을 끼고 있다던가, 혹은 이렇게 쭉 허리를 내밀고서 마치 빨리 줄 테면 빨리 줘, 귀찮아 죽겠네,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인다던가, 아니면 몇 시까지 뭐 입실하세요, 뭐 언제까지 마킹하시고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마킹을 계속한다던가, 뭐 이런 식의 내용 보면은 그냥 바로 면접 통제하시는 분들이 경찰관들이세요. 그러니까 수험번호와 수험표를 미리 이렇게 써서 쟤는 안 됨, 쟤는 이런 자세가 불손하였음, 쟤는 경찰관으로서의 태도와 어떤 그 품성이 매우 부족한 자임,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예의 바르게 행동하기를 바란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진짜 경찰관이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제 제복만 입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 예비 경찰관이야, 준 폴리스야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알겠죠? 네. 또 이 과정에서 외향성, 계획성, 반사회성, 공격성 등이 여기서 판단이 된다. 여러분들 경찰관들은 좀 내성적이어야겠습니까? 어떤 외향적이어야겠습니까? 어떤 경찰관이 마음에 드세요? 좀 적극적으로 나를 도와주는 경찰관들이 아무래도 경찰다웠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뭔가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수줍어하고 경찰관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은 다정다감하고 친근하면서도 매우 활달하고 또 다이나믹하면서도 어떤 외향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좀 적극적인 친절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가점을 받습니다. 근데 어둡고 딱 보더라도 뭔가 위축돼 있고 소심해 보이고 공부는 좀 잘하는 것 같아서 필기시험은 높은데 점수는 높은데 뭔가 내 밑에 경찰관으로 동료로서는 조금 뭔가 부담스러울 것 같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왜 직장생활 하면서도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좀 난 저 사람이랑 좀 부담스러운데, 난 저 사람 웬만하면 같이 엮이기 싫은데 뭘 자꾸 같이 하라 그래? 싫은데?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경찰 조직도 똑같아요. 뭐 경찰 조직은 한국인들 아닙니까? 다 똑같은 한국인들이지. 그래서 대부분 30대, 20대, 또 우리 팀 내 팀장급들 보면 40대 아닙니까? 딱 똑같아요. 보는 눈은. 그리고 한국 사람들 거깁니다. 다 노멀하고 평균이고 다 비슷비슷하지.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들은 다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고, 좀 별론데 다른 팀에서 데려가지, 이런 사람들은 다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이나믹하면서도 나는 굉장히 활발하고 그 조직에 어떻게든 녹아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라는 인상을 줄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관이 무계획적이면 되겠어요? 그냥
저는 경찰관이 아마 될 수 없을 거예요. 굉장히 충동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그죠? 갑자기 훌쩍 떠나고 싶을 때 그냥 떠나고. 그렇다고 제가 무책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건 이 계획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내가 머릿속에 내 업무가 선후 배열,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해결할 업무 같은 게 있는가. 그러니까 똑같은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 요즘 말로 멀티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다만 멀티가 된다 하더라도 뭐 오른손으로는 뭐 타자를 치고 왼손으로는 뭐 글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에 있어서의 선후 관계를 명확하게 급한 것, 또 조금은 나중에 지연돼도 괜찮은 업무인지 같은 것들을 판단을 해서 순서별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도 효과적으로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게 바로 계획성이에요. 세 번째, 반사회성과 공격성은 서로 연계가 되고 있죠.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우리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묻지마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라고 했습니다. 묻지마 범죄는 그냥 이른바 닉네임으로 이렇게 별명으로 부르는 거고, 정식 명칭은 이상동기 범죄죠. 그래서 그 부분도 면접에서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최근 그 이상동기 범죄자들의 그런 무분별한 어떤 공격성을 표출하는 글들이 마구마구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또 사회 문제가 됩니다. 대부분들의 내용을 보면은 이 반사회성을 띠고 계신 사이코패스들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데, 일본 말로 얘기하면 히키코모리죠. 은둔형 외톨이. 그래서 거의 사회와의 어떤 연계, 뭐 통화 기록 내용이나 어떤 어딜 간다던가 다른 분들과의 어떤 소통을 한다던가 하는 게 거의 없이 PC방에 장기간 머물면서 정액권 끊고, 그죠? 그다음에 자취방에서 왔다 갔다 하고 나가질 않고, 이런 분들에 대한, 이런 사람들의 어떤 범죄, 공격적인 범죄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 2차 경찰 문제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물어볼 것이다. 사실 1차 문제에서도 저는 이 부분들을 분명히 준비를 했었더랬습니다. 그때도 상반기에도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서는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분명히 제가 생각이 들어서 이를 대비케 해서 면접 질문에서도 잘 활용케 하였는데, 2차 대비에서는 이것이 아마 중심을 이루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책이 과연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없다입니다. 이상동기 범죄 예방책은 없고 단지 순찰을 강화한다던가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신병 증세를 보이는 분들, 뭐 혹은 ADHD 증후군, 또 이런 여러 가지 조현병, 이런 증세를 앓고 있는 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관리 필요한데, 일단 집계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정신병원에서 나오신 분들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 속에서 언제 어느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앓고 있는, 혹은 공격적인 성향을 띠면서 아무 관계가 없는 분들에 대한 공격, 살인 행위, 살해 혹은 상해 행위 등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금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실현이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내가 그런 인간이 아니어야겠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숨길 수는 있는데 그게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다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나와요. 왜냐하면 면접관들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1명은 프로파일러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본단 말이에요. 제 눈에도 보이는데 전문가들 눈에 안 보이겠습니까? 물론 저도 전문가입니다만. 그래서 이런 성향 갖고 계신 분들은 애시당초 경찰 준비를 포기하십시오. 헛수고이실 겁니다. 안 됩니다. 절대 경찰이 돼서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경찰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좋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격 검사 내용이죠. 이게 이제 인적성 검사의 구체적인 내용들인데요. 1. 성격 검사, 2. 인재상 검사, 3. 경찰 윤리 검사.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가 일종의 예시 부분들을 얘기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반사회성, 인격 장애, 우울증 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 외로움, 열등감, 스트레스를 어떻게 절제하는가, 분노를 절제하는 방법, 최근 중시 여겨지는 성인지 감수성, 젠더 갈등 관련되어 있는 문제죠. 음주 습관이나 폭력 성향, 금전 인식 성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술자리를 갖는 것은 이성을 만나기 위한 것이다. 물론 그렇겠죠. 대부분 많은 분들이 술자리를 가는 이유가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많이들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단지 술이 좋아서 술을 드시는 것도 문제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 음주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있지만 정도의 차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요걸 답을 하실 때에는 나는 술자리를 갖는 것을 이성을 위한 만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렇다,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답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그냥 보통이다 라고 답을 많이들 하실 텐데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시지 마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그냥 조금 그렇다라고 해야 되나요? 안 됩니다. 술자리를 갖는 것을 여자를 만나기 위한 것이다, 조금 그렇다, 안 됩니다.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매우 그렇다예요? 사실 매우 그렇지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하시는 게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뭔가 경찰관으로서 혹시 사고를 칠 것 같은 리스크가 뭔가 발생하는 것 같다면 무조건 그걸 줄이셔야 돼요. 그 음주 사고가 많이 나오거든요. 음주 사고 관련되어 있는 게 성 관련되어 있는 사고도 많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답하셔야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그것이 거짓말이잖아요. 지금부터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전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고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건 어떨까요? 분노 절제를 어느 정도 잘하는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난폭 운전을 하는 차량을 보면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 최랑도 선생님. 운전하시다 보면 난폭 운전을 하는 분들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보복 운전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보복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욕설을 내뱉는 편이십니까? 누구나 한 번쯤 운전하면서 이렇게 뭐 갑자기 확 끼어든다던가 그러면은 갑자기 에이 이럴 수는 있습니다. 아이 저 미친. 하지만 이제부턴 안 그러셔야 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확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어이구 깜짝이야, 아우 바쁘신가 보구나, 아유 예 먼저 가세요, 이런 마인드여야 합니다. 그게 경찰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지 않다, 이것도 절대 그렇지 않다. 나쁜 거는 예를 들어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난 그런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종종 복권을 사는 편이다. 사보신 적 있으세요? 종종? 한 번도? 네, 전혀 그렇지 않다. 난 복권이 뭐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온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질문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사행성, 도박,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거예요. 아주 유도신문에서 나는 재미로 복권을 몇 번 산 적이 있다. 이렇게. 그렇지, 재미니까. 안 됩니다. 그게 유도신문입니다. 재미로? 과연 재미로? 그게 뭐가 재밌어요? 떨어지는데?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재밌어가지고 산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파일러들의 신문 기법이 여기에 이렇게 녹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본심이 그랬다 하더라도 나는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잡수시고 실천하는 겁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친구에게 돈을 투자할 수 있어요? 이것도 안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이것도 도박이잖아요. 친구인데 친구 의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유도신문이라고. 과연 친구라서 빌려준 걸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재상검사, 봉사정신, 청렴, 성실성, 열정, 사명감. 전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사명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명감. 시킨 일이죠. 내 명령. 그래서 국가에서 나에게 부여한 사명감, 경찰관으로서 사명감, 저는 이걸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봉사정신 없을 때도 있고요. 청렴, 물론 중요합니다. 성실성, 살다 보면 성실하지 않을 수도 있죠. 열정과 냉정 사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열정이야 사그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경찰관들이 버틸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명감입니다. 난 경찰관으로서의 사명감이 5가지 중에 가장 우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사명감이 있다면 나머지도 조금씩 약해진다 하거나 혹은 유혹이 생긴다 하더라도 사명감 하나로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젊은 경찰관이여,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 조국은 그대를 왜 믿습니까?
바로 국가에서 시킨 사명감, 그리고 그 사명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경찰 윤리검사, 유명한 문장인데,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데 아빠야, 아빠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어. 단속하겠습니까? 우리 천영도 선생님, 본인이 경찰관인데 아빠가 음주운전을 했어요. 단속을 하겠습니까? 할 겁니까? 아빠? 만취 상태 이건데? 수갑 차고 징역인데 하실 겁니까? 아빠인데? 하셔야 됩니다. 왜? 나는 아들로서 음주단속을 한 게 아니라 그 순간만큼은 경찰관으로서 음주단속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한다고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몸이 너무 아파 아이를 싣고 가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음주단속을 하겠는가? 할 거예요. 이게 노신문이라니까요. 해야죠. 아니 애가 아픈데 그럼 왜 술 먹고 운전하냐는 거예요. 택시를 부르든지 구급차를 부르든지 해야지 왜 지가 술, 그럼 또 막 변명이 나온단 말이야. 이래저래 하긴 해야죠. 경찰관은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판단을 내리는 건 누구? 판사가 하는 것입니다. 혹은 검사가 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본인의 직무 행위를 시행해야 합니다. 일단은 음주단속을 하고 음주가 있었다, 그걸 넘겨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상첨장을 받든 말든은 그 다음에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맨날 뭐 꼬부랑 할머니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다, 단속하겠는가? 항상 몸이 연약해 보이는, 뭐 폐지를 줍고 있는, 뭐 혹은 기침을 콜록대며 피를 뭐 조금씩 토하고 있는 뭐 이런 단서를 다는데 단속한다고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게 바로 인적성 검사에서 물어보는 주제들일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보다 어렵죠. 갈등을 막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뭔가 보통인데 안 됩니다. 웬만하면 보통이다 하지 마시고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다로 답하셔야 돼요. 매우 그렇다라고 해야지. 또 그것도 아버지니까 매우 그렇다는 건 좀 그렇고 너무 인정머리 없지 않나? 그렇다, 안 됩니다. 매우 그렇다. 그래서 면접은 왜 중요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갈등을 겪고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경찰관으로서 어울리는 대답을 해야 하는데, 인간으로서의 어떤 의리상 또 인정상 이게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감정의 습관상 혹은 사회적 통념상 혹은 친구의 의리상 또 형제간 자매 간에 있어서의 혈연적 인정상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경찰관으로서의 마땅히 답을 해야 할 부분들에 대한 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은 매우 중요하다. 채용 과정에서의 부적합자, 여러분들 부적합자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완벽한 부적합자일 것 같습니까? 만약에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떨어진다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경찰관으로서 부적합자라고 하기 때문에 떨어졌을까요? 나 스스로 나는 경찰관으로 내가 부적합한 사람인 걸 확실히 알겠어 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내가 왜 떨어졌지? 나 같은 인재를? 경찰청에서 나 같은 인재를 왜 몰라봤지? 여기서 말하는 부적합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완벽한 부적합자 X가 아니고요, O이긴 하나 매우 그렇다가 아닌 보통이다와 그렇다 정도에 해당되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 즉 경찰관으로서 얘는 어울리지 않는다 해서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는 건 100% 떨어지는 거고, 그냥 보통이다, 경찰관으로 채용하면 그럭저럭 잘할 것 같은데 굳이 이번에 뽑고 싶지는 않다, 이런 분들이 부적합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붙으신 분들은 뭐냐? 필기 점수가 매우 높거나 체력 점수가 매우 높거나 이 두 분. 반대로 면접을 했는데 얘는 이황 선생님 같아. 살아있는 1,000원짜리 표지 모델이야. 이야, 이건 충무공 이순신 같은 분이 다시 살아나셨네? 이런 분들이 아니라면 사실상 면접에서 이렇게 뒤집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나마 희망이 뭐냐면은 필기 합격자 중에서 혹은 체력 점수 중에서 월등히 높으신 분들은 그렇게 많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 피라미드 구조로 점수가 분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어디에 몰려 있습니까? 중하위 계급의 70%가 몰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역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그 면접을 할 때 이 부적합자를 가리는 과정에서 뭐 매우 아니다와 뭐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이런 분들을 걸러내는 과정이 1차 과정이고, 그 1차 과정을 걸러내기 위해서 집단 면접과 개별 면접이라는 두 가지를 활용하는데, 면접에서의 그 들어가 있는 점수가 20점이에요. 그럼 20점이면 높은 점수이냐 낮은 점수냐? 매우 높은 점수죠. 왜? 20%니까. 여러분들이 100%로 봤을 때 100점이라고 봤을 때 총점, 필기, 체력, 면접까지 다 합쳐서 가점 5점까지 합치죠. 그랬을 때 가점 5점까지 합치면 25점이 되고 5%를 빼면은 면접이 20점이에요. 그러면은 필기, 체력, 가점 5 그리고 면접 20. 자, 면접 20이 얼마나 큰 점수인지 알겠죠? 집단 면접에서 10점, 개별 면접에서 10점. 그래서 집단 면접은 5명 정도를 앉혀놓고 혹은 6명 정도를 앉혀놓고 하나의 주제를 주고 면접관이 자유토론을 하게 해보는 제도입니다. 한번 찬반 의견을 들어볼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촉법 소년 연령 하한 주장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발표해 보십시오. 혹은 미성년자들이나 뭐 예를 들어 나이가 어려가지고서 처벌을 좀 완화해 준다던가 하는 제도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집단에서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단 면접에서 10점 정도가 되어 있고, 여기는 반드시 10점에서 10점 만점, 8점, 6점 이런 식으로 몇 점을 줘야 되는지에 대한 상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다 잘했다고 해서 다 10점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우위가 있어야 된다는 내용인 것이겠죠. 개별 면접은 말 그대로 면접관은 여러 명, 그리고 나 혼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도 10점이 되는 거겠죠. 평가 방법은 앞서서 작성한 사전조사서라던가 본인이 아까 뭐 제가 보였던 여러 질문에 대한 인적성 검사표를 기준으로 이제 물어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총 20점을 만점으로 한다. 면접을 강화하는 이 추세 중에 이유 하나가요. 바로 기존에 이제 합격하시고 현직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경찰관들의 비위나 부패 상황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전기수죠. 이번에 들어간 분들 말고 전기수 분들 가운데서 중앙경찰학교에서 퇴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 안에서 학급 내에서의 왕따가 있었다. 그러니까 학교 폭력이죠. 그러니까 중앙경찰학교도 학교라고 그 학교 폭력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 언어 폭력 혹은 심리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집단으로 퇴학당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과연 경찰에 어울리느냐 안 어울리냐에 대한 문제겠죠. 그래서 중앙경찰학교에서부터 퇴교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면접을 통해서 물론 100% 걸러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부적격자를 가려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목표 때문에 이러한 그 현직에 계신 분들이 뭐 돈을 받았고 학폭 퇴교, 또 신림역에서 SNS 살인요, 동료 여경 스토킹 40대 경찰관, 흉계 찌른 경찰관이 동료의 무관심 속에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는 이유가 있었다. 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때문에 경찰관들의 직무 어떤 그 실기 능력, 필기 능력보다 더 중시되는 게 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자질을 갖고 계신 분이냐 아니냐를 면접을 통해서 최대한 걸러내겠다라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개별 면접, 집단 면접에서 나오는 내용 가운데 개별 면접은 그 사람에 대한 장단점, 살면서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은, 또 네가 왜 어떤 그 경찰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이냐, 또 경찰 내에서도 특정 뭐 예를 들어 여청계면 여청계, 또 강력계면 강력계, 보안계면 보안계, 그 이유가 무엇이냐, 또 평소에 나는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하고 있느냐, 뭐 몇 시에 일어나서 음주 습관은, 뭐 체력 관리 어떻게 하는가, 스트레스를 절제하는 방법은, 또 여행을 얼마나 잘 다니는가, 동료는 나를 뭐라고 평가하는가, 이런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개별 면접에 대한 내용을 계속 물어보고 있고요. 그리고 집단 면접에서는 최근에 욜로라는 거 아시죠? 그냥 막 일종의 그 워라벨, 그에 대한 입장이 뭐냐, 이런 식의 이제 본인의 생각. 또 경찰의 집단 행위, 예를 들어 항명 파동 같은 게 최근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 총경께서 경찰 수뇌부나 어떤 정부 여당에 대한 반발 같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떠하냐. 또 수사권 조정과 폐지, 또 그 경찰위원회에 있어서의 어떤 역할은
커져야 되는가, 더 이렇게 축소되거나 견제되어야 하는가,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입장은, 지방자치경찰에 대한 자치경찰제의 문제는 무엇인가, 또 최근에 주치자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의 잘못은 무엇인가, 또 경찰이 개선해야 할 분야는 무엇인가 등과 같은 직무와 관련된 정책과 혹은 형사소송법, 형법, 또 경찰학 관련되어 있는 직무 관련 문제를 물어보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분에서 40분 정도의 토론 형식을 취하기도 하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난번 1차 경찰청 면접의 분위기를 제가 먼저 좀 전해드리면, 지난번에는 매우 화기애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접관들이 모두 웃으시면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을 맞이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긴장하지 않고 잘 본 것 같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웃음 속에 칼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또 너무 막 웃고 떠들고 분위기 좋다고 해서 거기에 편승해서 헤헤 헤헤 히히히 헤헤 호호 아저씨 안 된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이렇게 긴장한 모습 보여드리는 게 좋을 수도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개별 면접과 집단 면접의 어떤 특징을 제가 설명을 요걸 통해서 자세하게 드렸고요. 어떤 평가의 방식인데요. 면접 만점이 25점인데 이 5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격증 가산점을 말하는 것이니까 가산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20점 만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적성,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 지식.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아나운서를 뽑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아나운서를 뽑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한 발음을 한다던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피치 학원을 다니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데, 뭐 도움이 안 된다고는 절대 안 합니다. 그게 아니라 스피치 학원이나 이런 분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말을 연습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나운서 뽑는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후배가 들어왔는데 말 되게 잘해. 야, 얘는 말 진짜 잘하네. 뽑아야지. 이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또렷또렷해 보이긴 하는데 그냥 그게 다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의사 발표의 정확성에서는 발음이라던가 하는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 컨텐츠, 내용이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면접을 하면은 뭐 메이크업 물론 중요하죠, 복장 뭐 다 중요하고, 태도도 중요하고, 또 이상한 얼굴 표정 진다던가 아주 중요하죠, 기본인데 그게 다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발음이 씹혀요, 뭐 발음이 이상해요, 목소리가 작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이렇게 그 컨텐츠 내용이 어떠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밖에 뭐 그 사람의 품행, 예의, 봉사성, 예의가 중요하겠죠. 예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 무도, 특수기술 이런 건 이제 자격증 등 정도를 말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여기 기준 4개가 있죠. 정전의 예전 이렇게 저는 외우러 하는데, 정전의 예전, 정신, 전문, 지식, 의사표현, 예의, 발전 가능성 5가지 카테고리를 나눠서 상중하 이렇게 3개로 나누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과반 2개가 하면은 무조건 탈락입니다. 5개의 평가 부분에서 하를 2개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5개 중에서 2개가 하예요. 그러니까 면접관 한 사람이 2개를 하를 줬어요. 무조건 탈락. 그 다음 면접관 과반수, 그러니까 4명 중에 2명이겠죠. 2명이 하나씩 하를 줬다. 무조건 탈락. 그러니까 하가 있으면 안 돼요. 정전의 예전에서 5개, 정신 자세, 또 전문 지식, 또 의사표현 방식, 또 예의, 그다음에 발전 가능성 5개 가운데 2개를 하를 받으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무조건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뭐 필기가 뭐 만점이고 체력이 만점이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하를 받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하나까지는 되는데 하나도 안 돼. 그냥 하 받지 마세요. 하 받으면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전의 예전, 그래서 정전의 예절 이 5가지 항목 가운데 2개가 하면은 탈락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끝으로 몇 개 안 남았어요. 왜 프라임 면접인가 하면은 뭐 5년간의 빅데이터, 그죠? 우리의 그 자료가 상당 부분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최근에 변화하는 면접 대비, 사실 지난번 면접은요 역전이 크게 없었던 면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뭐 기존에 있어서 나올 기출 질문, 예상 질문 제가 다 맞췄거든요. 진짜 다 물어보시고 다 맞췄어요. 뭐를 물어볼지 집단 토론 문제, 뭐 주제 다 맞췄어요. 다 맞췄는데 그에 대한 답변도 잘 준비했어요. 근데 안 된 분들도 상당수 계십니다. 이게 지난번 1차 면접의 특징이라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크게 사실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어요. 정말 잘 대답을 했는데 왜 안 됐을까? 근데 지금 알아보니 이게 이제 필기 점수나 체력 점수를 뒤집지 않는 방향으로 아마 전개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있었던 그런 지난번 1차 면접의 특징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필기 점수가 조금 안 좋았다면 일단 체력 점수에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고 체력 점수까지 안 좋다면 면접에서 굉장히 큰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역전은 가능했다는 것, 제 경험을 믿어 주십시오. 그래서 제 직감을 믿어 주시고 분명히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또 소수정예 밀착 관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면접 인원이 관리 가능한 인원이 제가 봤을 때 30명이에요. 그래서 30명 정도까지만 딱 제가 받고 그다음 마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딱 30분만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을 중심으로 밀착적으로 관리해 가지고서 제 지도를 따라 주시기를 바란다. 그런데 제가 면접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뭐지? 쟤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그런데 이게 제가 여러분들을 휘두르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또 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저 그런 인간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면접에 최적화하게 하기 위한 보수적인 눈으로 여러분들을 지도할 거다. 그러니까 결코 여러분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어떻게든 면접관들에게 잘 보이게 하게 하기 위한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한 사람들을 육성하는 게 저의 목표고 임무이니 그냥 본심이 아니더라도 제 말씀을 꼭 따라 주시기를 바란다. 목소리를 크게 하라 하면 좀 크게 해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저는 목소리가 크게 안 나요. 특징이 원래 안 나요. 제가 노래방 데리고 가봤더니 목소리 뭐 랩하고 막 다 저러더만. 면접할 때만 목소리가 작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급적 크게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크게 해주시고 말이 너무 빨라요. 그러면 좀 짧게 하시고 그래 주시면 됩니다. 또 눈이 너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눈을 또 이렇게 한 곳에 좀 고정 좀 해주시고 또 자세가 이렇게 차렷 자세를 좀 잘 해주세요. 그러면 차렷 자세 잘 하시고 인사도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이렇게 인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시 통제를 진짜 잘 따라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 지시 통제를 안 따르면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도와드릴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시 통제를 꼭 잘 따라주셔야 됩니다. 그게 소수 정예 밀착 관리의 핵심이에요. 제가 뭐 조교 모자 쓰고 들어와야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 멘토 시스템인데요. 이 경찰 선배들이 있어요. 그 선배들을 가급적 최대한 많이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물어보는 또 질문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조별 맞춤 피드백이 있는데 이제 조를 이렇게 한 조에 한 5명 정도씩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혹은 6명, 적으면 4명. 이제 요거는 일정 상황에 따라 이제 조절할 건데 같은 직렬이라기보다 같은 청을 지원하신 분들은 최대한 찢어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별 관리를 할 터이니까 여러분들 서로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으쌰으쌰 하길 바래요. 같은 조에 서울, 인천, 또 백일 경비단, 경행 특채 이렇게 있을 것이지 남자 서울 뭐 이렇게 붙이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별 맞춤 피드백을 드리면서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장도 저희가 엄선을 해서 정하겠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 조장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찰 면접 맞춤지도, 변화하는 경찰 면접에 맞는 강의, 뭐 이런 여기에는 직무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직무 관련되어 있는 주제에 대해서 답변하거나 컨텐츠를 확보해서 여러분들께 주입식 암기 교육을 시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형사법 선생님이나 경찰학 선생님들을 불러서 그분들께 따로 특별히 면접 특강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원에 간판 김원옥 선생님 계시죠? 네모 선생님 불러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거나 하겠습니다. 여기 조용석 선생님도 계시고 오현영 선생님도 계시고 아주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현직에 있는 분들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최근에 있어서 경찰의 문제가 어떠냐, 분위기가 어떠냐 등을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프라임 면접 오시면 4층에 전용 강의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한 강의실을 따로 마련해 드릴 터이니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전념해 주시면 됩니다. 요즘 노량진에서 공간, 이런 이만한 공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휴게실도 있고 단독 스터디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부터 5주차까지가 있고요. 1주차 소개해드리면 필기 합격 이후에 계획 수립, 공직에 어울리는 인재 만들기. 가장 중요한 건 이 세 번째죠. 사전조사서 특강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자기소개서는 꼭 뭐 썰어 내라는 건 아니고요. 그 자기소개하는 방식, 뭐 이른바 예전에는 5대 기출이라는 게 있었어요. 성장 배경, 장단점, 힘들었던 일, 뭐 갈등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앞으로의 포부, 이렇게 5개를 물어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늘 물어보는 그런 질문 중에 하나이니 잘 정리를 해둬야겠죠. 그리고 조금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제가 다 불러서 1대1 개인 맞춤별 지도를 해드릴 것입니다. 이게 호응이 좀 좋습니다. 또 공통 기출 및 지원청 기출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 또 스피킹 잘하는 법, 이거는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말하는 방법을 이제 해드릴 건데 저는 주로 이렇게 마이크를 좀 잡고 앞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라고 해요. 많은 분들 앞에서. 그 연습이 매우 도움이 많이 됩니다. 3주차 소개팅이죠. 면접관과 나와의 소개팅. 소개팅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의 마음을 들어야 돼요. 상대방 마음에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듣고 그에 맞는 답을 해야 돼요. 질문을 했는데 이상한 답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요즘 짤로 막 유행하는 거 많죠. 무슨 소개팅 그 컨셉을 이용해 가지고서 잘 못 듣는, 뭐라 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진짜 못 알아듣겠, 나 진짜 뭐 모르겠어. 뭐 이런 그런 짤들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면접관은 이걸 물어봤는데 이상한 답을 해버리면 면접관이 얘 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면접은 소개팅이니까 나를 최대한 어필하는 방식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장점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법. 또 상황 주면은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 이런 것들 여러 개 얘기할 거예요. 또 4주차에는 이제 되게 중요한데 실전 모의 면접이 들어갈 겁니다. 실전 모의 면접은 현직에 계신 분들을 불러서 진짜 면접 시험처럼 볼 거예요. 그래서 면접 시험처럼 진짜 볼 테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모두 정장을 다 입고 오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1주차부터 정장을 입고 오시는 게 맞아요. 구두도 신고 오시는 게 맞아요. 불편하죠. 당연히 불편한데 왜 그게 맞냐 하면 그날 입으면요, 그 옷이 내 옷이 아닌 것처럼 어색해요. 또 구두도 안 신고 다니면 구두도 길이 들여지지 않아서 그날만 막 뒤굽 까지고 막 아프고 헐떡헐떡거리고 이래요. 뭔가 어색해. 그러니까 한 몇 주 동안은 그냥 내가 계속 이 면접 복장을 입고 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출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면접 옷도 그 이 정장이라던가 하는 옷을 안 입고 다니시잖아요. 대부분 다 추리닝에 삼선 스레빠 이런 거 신고 다녔지. 그러니까 그게 어색하단 말이에요. 그걸 안 어색하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군대 갔을 때 처음에 군복이 내 군복 같던가요? 군화가 내 군화 같던가요? 근데 한 3주 지나니까 내 군화가 되고 내 전투복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입장에서의 전투복과 군화가 여러분들의 면접 복장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입고 오시기를 바란다. 그 정도의 투자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저 면접 복장 살 돈이 없는데요. 사십시오. 그냥 사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주차 가기 전에 이제 4에서 5주차쯤 되는데 저희가 좀 자랑하는 면접 배틀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아까 이제 첫 번째 처음에 이제 강의 얘기한 것 중에 제가 이제 그 배터리랑 우리가 같이 한다 했잖아요. 배터리를 맞추려고 한다. 근데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이웃 회사죠. 윌비스 경찰학원 면접팀이 있어요. 그 윌비스 경찰학원 면접팀과 저희 프라임 경찰 면접팀의 팀원들끼리, 즉 학생분들끼리 섞어서 면접 배틀을 할 생각입니다. 야, 이것도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날 처음 본 친구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같은 지원청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받는 충격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면접관도 그 윌비스 면접 실장님 오실 거고 저도 참여할 겁니다. 그래서 진짜 객관적으로 점수 매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프라임과 윌비스 대전? 일종의 한일전은 아니지만 바로 푸일전입니다. 프라임과 윌비스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누가 더 잘하는지 뽐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5주 차에는
안 되는 분들 끝잡고 멱살 잡고 합격시키기. 그래서 이때는 이제 비정상적인 수단을 쓰면서 제가 소리를 치기도 하고 화도 낼 것 같기도 하고 막 지옥 훈련 같은 걸 할 생각도 있어요. 참고로 이 1주차에서 2주차가 되기 전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찰 성지들을 좀 둘러보고 올 생각입니다. 경찰 성지 그러면 우리 경찰관들의 넋이 기들어져 있는 북한산 그 서울 성곽을 수투하다 보면 마지막에 들어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경찰관 분들에 위한 기념탑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과 시간을 좀 가져볼 생각도 있어요. 또 경찰청 박물관 참여할 것이고, 또 국립현충원 가서 거기서 순몰 전경분들, 그런 경찰분들에 대한 어떤 그 묵념 행사라든지 하는 순례 행사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조금 더우실 수도 있는데 그날만큼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경찰 순례 행사를 가질 계획이다라는 어떤 일정도 여러분들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물론 체력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요. 체력 전에는 그거 하다가 부상당하면 또 어떻게 하라고, 다 내 책임 돌릴 거 아니야. 너 때문에 내가 말이야. 그래서 체력 시험 끝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근데 체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 막 이래.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끝인가요? 요거 하나 더 있군요. 맞아요. 경찰 면접 5년간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변화하는 면접과 체력 완벽 대비. 바로 배러리 프라임 배러리 면접 체력 캠프 개강민 인원 면접 10월 9일 체력 등록 후 2주 수강료 59만 원. 95만 원에서 59만 원. 95가 59만 원이 된 건 앞뒤 숫자를 바꾼 거네. 이것도 생각한 거야? 그래서 95가 59가 된다는 거. 야, 괜찮네요. 그죠? 자, 이 프로그램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윌리스 면접도 경험해 보실 수 있어요. 새 회사에 여러분들을 위한 환장이 아니고 대환상의 콜라보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반드시 합격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믿고 맡기는 오태진 면접 캠프 프라임 배러리 그리고 윌리스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새 회사 면접 캠프 소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합격의 길로 오십시오. 안녕.